인연. 여러분은 이 단어를 믿으시나요? 숫자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만남이 존재한다면요. 그 깨달음의 시작이 한국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 어떨까요? 저는 핀란드 국방정보부 기술분석장교 리사 아카넨이에요. 북유럽의 얼어붙은 국경에서 저는 데이터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초겨울, 핀란드 국방정보부 본부의 차가운 창가에 앉아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한국의 K9 자주포 성능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중이었죠.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동 가능하다는 데이터, 분당 6발의 연사력, 그리고 40km가 넘는 사거리. 하지만 데이터는 늘 완벽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쌓이는 눈을 보며 일주일 전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있었던 훈련이 떠올랐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이후 첫 대규모 실사였습니다. 그날 기온은 영하 28도였고 우리 부대가 사용하던 오래된 포병 시스템은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기계가 얼어붙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설계 자체의 한계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리사, 한국 자료 검토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부서장인 안티중령이 물었습니다. 숫자상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만 실제로 움직여줄지는 의문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러시아 국경 상황을 나타내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경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우리 군의 장비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죠. 특히 포병 전력은 핀란드 같은 국가에게 생존의 문제와 같았습니다. 넓은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동력과 화력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생존을 설계하는 일이야. 안티중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평화 시에는 정보 분석이 중요하지만 유사 시에는 실제 작동하는 무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져도 방어할 수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데이터 화면을 넘기며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담으려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개발된 이 무기는 극한의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치로는 완벽한데 실제로는 어떨까?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은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핀란드 한국 합동 세미나에서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북유럽 국가들도 자주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죠. 그 와중에 아시아에서 온 K9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의 생존을 좌우할 기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사, 다음 주 세미나 준비는 됐어. 동료 요한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히 검토했어요. 이제 직접 한국 기술진을 만나볼 차례죠. 이렇게 말하며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진짜 움직여줄까? 우리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까? 데이터로는 해석되지 않는 불안감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챕터 2점 그를 만나다. 헬싱키 국제 컨벤션 센터의 회의실은 이미 여러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정리하며 한국 측 발표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프로그램을 보니 K9 자주포 기술 발표 이도현 수석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니 현역 시절 포병 장교였다가 지금은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이도현의 차례가 왔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 본 이도현은 표정이 무척 진지했어요. 특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K9 자주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K9 자주포의 핵심 철학은 단순합니다. 언제든 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도현의 첫 문장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군사 용어나 기술적 복잡함 없이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죠. 발표가 진행될수록 이도현은 점점 생기를 띄었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를 설명할 때는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이 전해졌어요. 영하 40도에서 진행된 이 테스트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모든 부품, 모든 시스템이 작동해야 했고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도현님, 이론적 데이터와 실제 운용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K9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이도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카넨 소령님, 저는 이 장비를 직접 사용해 본 사람입니다. 군 시절 포병 장교로서 K9을 조종했고 영하 20도 이하의 환경에서도 무수히 발사했습니다. 이론이 아닌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도현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엔지니어라는 점이 강한 신뢰감을 주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이도현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이도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카넨 소령님도 포병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정보부 소속입니다. 기술 분석이 제 전문이죠. 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작동하는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전에서 무용지물이면 의미가 없죠. 혹시 K9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달 한국에서 진행될 실사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생각했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데이터 너머의 진실을 확인할 기회였으니까요. 이렇게 이도현과의 첫 만남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진지함과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은 분명 평범한 엔지니어와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전제는 언제든 쏴야 한다는 K9의 철학은 제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목표가 아니라 국가 방위에 대한 확고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으니까요. 챕터 3. 예정보다 빠르게, 예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 후 불과 2주 만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저를 포함한 합동 검증팀이 한국국방기술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죠.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도현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하카넨 소령님, 긴 여정 많이 피곤하시죠? 이도현이 제 짐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리사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비행기에서 잘 잤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튿날 아침 일찍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도현은 K9 개발 역사와 기술적 특징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스펙 나열이 아니라 각 기술이 개발된 맥락과 실전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향하는 곳은 K9 포병 훈련장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으시네요. 영하 25도의 날씨가 예상되어 최적의 테스트 환경이 될 겁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산맥이 보였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핀란드와 비슷하게 춥고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완벽한 테스트 조건이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었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 대의 K9 자주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지형에서도 K9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제게 방한복과 장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말보다 낫겠죠. 지금부터 연속 사격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전한 관측소에서 테스트를 지켜봤습니다. 첫 발이 발사되었고 그 소리는 온 몸을 울리게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으로 6발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발사 후 즉시 위치를 변경하는 shoot and scoot 능력이었습니다. 발사 후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K9은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데이터로만 봤던 성능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테스트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메모를 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온에서의 시스템 안정성, 연속 발사 시 정확도 유지, 기동성 등을 주의 깊게 관찰했죠. 이전에 본 유럽 장비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이런 추위에서도 말이에요. 제 솔직한 감상을 이도현에게 전했습니다. 이도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생존하기 위한 도구죠.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정리하던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고 한국 기술에 대한 존중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도현의 전문성과 진정성은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무엇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오늘의 관찰 결과를 기록하면서 내일의 테스트가 기다려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구심은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도현과 K9이 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는 K9처럼 이도현의 열정과 전문성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창밖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핀란드의 눈과 다를 것 없는 이 눈 속에서 한국의 기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4. 이름을 부를 때
다음 날부터 테스트는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K9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도현은 항상 제 옆에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죠. 처음에는 하카는 소령님이라고 불렀던 이도현이 어느새 이사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리사야, 이것 좀 봐라며 더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명칭의 변화는 우리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만남이 이제는 함께 일하는 동료, 나아가 친구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강원도의 깊은 산속 사격장에서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서울로 돌아간 시간, 이도현은 제게 특별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리사, 실제 극한 환경에서 K9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싶어. 내일 새벽에 시간 괜찮아?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환경이 실제 전투 상황과 가장 유사해. 모든 시스템이 한계에 도전받는 순간이지. 이도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군인으로서 극한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비된 K9이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하의 극심한 추위에서도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이도현과 저는 관측소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도현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K9은 싸기 때문에 수출된 게 아닙니다.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의 저렴한 대안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알고 있어요. 이제는 확실히 이해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고의 도구군요. 이도현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도현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기술력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묘하게도 핀란드의 상황과 닮아 있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독립성과 기술력을 지켜내야 하는 작은 나라의 고민이 말입니다. 관측소에서 바라본 K9의 모습은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지와 기술자들의 열정이 담긴 결정체였죠. 그리고 이도현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고백에 이도현은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만 결국 그 숫자를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K9 뒤에는 수많은 엔지니어와 군인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주변의 설산을 붉게 물들이자 우리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점점 이곳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도현과 함께 다양한 테스트 현장을 방문했고 저녁에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핀란드에서 가져온 실전 데이터와 한국의 훈련 결과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도현, 이것 좀 봐요. 핀란드에서 실시한 포병 훈련 데이터인데 K9과 비교해보니 정확도 차이가 확연하네요. 이도현은 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죠. 발사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생존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저는 데이터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 항상 우리의 숙제였죠. 이도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은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장비는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됩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 각자의 군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도현은 포병 장교로서 겪었던 일들, 장비를 정비하고 발사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정보장교로서의 경험, 특히 국경 지역에서의 감시 임무에 대해 털어놓았죠. 포병과 정보는 다른 분야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네요. 이도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둘 다 철에 기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네요. 제 말에 이도현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철의 냉정함과 인간의 따뜻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우리의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훈련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맛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도현이 추천해준 매운 찌개는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내일은 마지막 테스트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쉬움이 묻어나는 제 말에 이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핀란드로 돌아가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K9은 핀란드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도현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기쁩니다. 사실 저도 이번 테스트를 통해 많이 배웠어요. 특히 북유럽의 환경에 맞는 추가 개선점들을 발견했으니까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야기를 넘어 각자의 삶, 가치관, 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병과의 차이, 국적의 차이를 넘어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방위에 대한 진지한 사명감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죠. 리사, 내일 테스트가 끝나면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시간이 있을까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도현의 제안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곳인데요? 비밀입니다. 내일 알게 될 거예요. 이도현의 미소에는 어떤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핀란드의 밤하늘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다른 곳에서 왔지만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데이터와 스펙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끝난 후 이도현은 약속대로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국전쟁 당시 포병대가 주둔했던 역사적인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도현은 한국 포병의 역사와 현대 방위산업으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나라를 지켰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도현의 말에서 깊은 역사의식을 느꼈습니다. 핀란드도 러시아와의 전쟁 경험이 있기에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았던 경험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집단적 기억이 되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저녁, 이도현은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큰 도시인데도 질서가 잘 잡혀 있네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이도현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이도현, 당신은 어떻게 이 분야에 오게 됐나요? 대학에서부터 방산 분야를 준비한 건가요? 이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라도 시골 출신으로 어린 시절 꿈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후 군 복무를 하면서 우연히 K9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전역 후에는 자연스럽게 방산 업체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것이니까요. 이도현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안보에 관심이 많았던 대학 시절, 그리고 국방정보부에 들어가게 된 계기까지 우리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도록 이어졌습니다. 당신, 자랑스러워요.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이도현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그런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계시니까요. 이도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분석력과 통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도현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K9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를 넘어 그 기술을 만든 사람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핀란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K9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임무는 단순한 직무가 아닌 진심을 담은 소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도현과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간 후에도 이도현과의 인연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은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지 질서정연한 서울의 모습과는 달리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번 여행이 제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특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K9 자주포 채택 관련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테스트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실전 환경에서 검증된 장비입니다. 특히 핀란드의 극한 기후와 유사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수치가 아닌 경험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국방부 회의실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나서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로서 특히 우리와 같은 극한 환경을 가진 나라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고위 장교가 물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K9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입니다.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은 K9이 유일합니다. 또한 Shoot and Scoot 능력은 생존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안티 중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열정적이지? 제 얼굴이 붉어졌지만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최고의 장비를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K9은 우리 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기술 협력 계약도 함께 체결되어 한국 측 기술자들이 핀란드에 파견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이도현도 그 팀에 포함될까? 그동안 우리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지는 불확실했습니다. 확정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퇴한 장성이던 아버지는 제 보고서를 읽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리사, 내 판단이 옳았어. 내 군 생활 경험으로 봐도 한국이 정답이었다. 아버지의 인정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제가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도현이 기술협력단의 리더로 핀란드에 파견된다는 이메일이었습니다. 메시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리사, 당신의 보고서 덕분에 이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핀란드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메일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불빛 가득한 야경과는 다른 조용하고 평화로운 헬싱키의 밤이었습니다. 두 곳은 너무나 달랐지만 이제 K9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이도현을 다시 제게 데려올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답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비에 대한 평가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도 한국이 그리고 이도현이 중요한 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단순한 분석가를 넘어 두 나라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데이터에서 시작된 여정이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도현이 핀란드에 도착한 날은 마침 헬싱키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6개월 만의 재회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이도현은 예상보다 더 오래 핀란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정된 6개월의 파견이 1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도현은 핀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 요리를 배우며 그에게 요리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도현은 숲으로 둘러싸인 핀란드의 호숫가에서 청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리사,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도현,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핀란드와 한국에서 각각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헬싱키에서의 결혼식은 제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전통적인 북유럽 스타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결혼식은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따르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두 문화가 만나는 순간은 아름다웠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헬싱키와 서울을 오가며 살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졌습니다. 1년 후, 우리는 딸 소피아를 맞이했습니다. 아이의 방은 핀란드의 숲과 한국의 산이 공존하는 그림으로 꾸몄습니다. 이도현은 핀란드 방위산업 현대화 프로젝트의 핵심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저는 한국과 핀란드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피아가 3살이 되던 해, 우리는 제 고향인 핀란드 북부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눈 덮인 숲속에서 이도현은 소피아에게 K9 모형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이건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나게 해준 특별한 기계야. 언젠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마을의 오래된 교회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은퇴한 장성이던 아버지는 이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소피아를 품에 안으신 아버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두 나라의 강인함을 모두 물려받았구나. 핀란드의 끈기와 한국의 열정을 어떤 추위도 이겨낼 거야.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든 후 이도현과 함께 오로라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 춤추는 녹색 빛을 보며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철 위에 서 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걸어간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군인과 엔지니어로서 단단한 철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소피아가 자라며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울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그녀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마치 K9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듯이 우리 가족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로라를 배경으로 이도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를 만든 나라에서 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무기가 한국이었고 그 평화가 이도현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단한 철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아이러니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